하룻밤 사이 100억이 사라졌다. 그 돈을 들고 사라진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착하다고 믿었던 언니였다. 새벽 3시 텅 빈 사무실 앞에서 나는 깨달았다. 사람의 진심은 결국 위기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순간까지도 몰랐다. 내가 믿었던 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든 환상이었다는 걸. 처음 그 언니를 만난 건 2018년 늦여름이었다. 8월의 마지막 주. 그날 유난히 더웠다. 햇빛이 아스팔트를 녹일 것처럼 뜨겁고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나는 동네 슈퍼 앞에서 생수 한 박스를 들고 땀을 뚝뚝 흘리며 서 있었다. 차는 고장나서 정비소에 맡긴 상태였고 택시를 타기엔 거리가 애매했다.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어머, 이게 누구야? 돌아보니 진숙 언니였다. 우리 동네에서 20년 넘게 산 사람. 아파트 부녀회장도 했고 동네 사람들 안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언니였다. 언니, 안녕하세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다. 진숙 언니는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요즘 힘들다며? 얼굴에 다 써 있네. 나는 순간 당황했다. 힘든 티를 내고 싶지 않았는데 역시 얼굴에 다 드러나나 보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진숙 언니는 한숨을 쉬며 내 옆에 섰다. 생수 무겁겠다. 내가 차로 데워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이 더운 날 이걸 들고 가면 쓰러져. 언니는 강제로 내 손에서 생수를 빼앗아 차에 실었다. 차 안은 시원했다.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자 그제야 숨이 쉬어졌다. 요즘 정말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남편 사업이 잘 안 되고 아이 학원비는 계속 올랐고 집에는 늘 돈 이야기만 오갔다. 친정에서도 동생 결혼 자금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고 나는 그 사이에서 숨이 막혔다. 진숙 언니는 내 침묵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말 안 해도 알아.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러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 친구 하나 있는데 사람이 참 착해. 말도 참 곱고 너한테 도움될 거야. 나는 별 기대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다. 에너지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또 해야 한다는 게 피곤했다. 하지만 진숙 언니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한 번만 만나봐. 부담 갖지 말고. 무슨 일 하시는 분인데요? 투자 쪽이라는데, 아, 걱정 마. 그런 거 강요하는 사람 아니야. 진짜 착해. 투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살짝 경계심이 들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진숙 언니가 소개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 한번 만나보세요.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투자. 그 단어가 자꾸 떠올랐다. 사실 요즘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돈이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았다. 이틀 뒤 진숙 언니에게서 카톡이 왔다. 내일 시간 돼? 우리 동네 카페에서 3시.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네, 갈게요. 그렇게 나는 민경 언니를 만나러 갔다. 약속 장소는 동네에서 가장 조용한 카페였다. 평일 오후 3시.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이었다. 나는 일부러 10분 일찍 도착했다. 늦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나았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밖을 내다보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가방을 메고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진숙 언니와 함께 한 여자가 들어왔다. 첫인상은 편안했다. 밝은 핑크색 립스틱, 단정한 단발머리, 베이지색 니트의 청바지. 화려하지 않지만 깔끔했다. 키는 나보다 조금 작았고 걸음걸이도 천천히였다. 왔어? 여기. 진숙 언니가 손을 흔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민경 언니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진숙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는 김민경이에요. 아, 네. 저는 알아요. 이름도 들었어요.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다.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이었다. 남의 말을 끊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진숙 언니가 먼저 말을 꺼냈다. 민경이는 내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야. 진짜 착한 사람이야. 민경 언니가 손사래를 쳤다. 무슨 그런 말을. 언니가 더 착하지. 그 모습이 참 자연스러웠다. 꾸민 느낌이 없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 동네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묘하게 편안했다. 민경 언니는 내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줬다. 내가 말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적절한 타이밍에 반응해줬다. 힘들었겠어요.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이해돼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열었다. 1시간쯤 이야기하다 보니 경계심이 풀렸다. 처음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편안했다. 아, 저런 사람이 세상에 아직 있구나. 그게 내 첫인상이었다. 헤어지면서 민경 언니가 말했다.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좋아요. 제 번호 드릴게요. 편하게 연락해요. 명함을 받았다. 김민경 마이너스 투자 컨설턴트. 간단한 명함이었다. 화려하지 않고 깔끔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계속 그 만남을 떠올렸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좋았다. 그날 밤 민경 언니에게서 카톡이 왔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편하게 지내요. 나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저도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다. 그 한 통의 카톡이 내 인생을 바꿀 줄은. 챕터 3. 바보같이 착한 언니. 민경 언니와 자주 만나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한 달쯤 뒤였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며칠에 한 번. 그러다 거의 매일 카톡을 주고받았다. 언니는 정말 바보같이 착했다. 내가 고민을 말하면 언니는 자기 일이냐는 듯 걱정했다. 어느 날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고 말했더니 다음 날 약국에서 산 영양제를 들고 왔다. 애들은 금방 떨어지니까 이거 먹이세요. 언니, 이거 비싼 건데. 괜찮아요. 제가 먹던 거랑 같은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차가 고장났다고 하니까 자기 차로 아이 학원까지 데려다 줬다. 언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금방이에요. 비 오는 날에는 편의점에서 우산을 2개 사서 하나는 내 집 문 앞에 걸어두기도 했다. 문자로만 비 온다니까 우산 놔뒀어요. 이렇게 보내놓고. 처음엔 정말 부담스러웠다.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는지 이해가 안 됐다. 뭔가 바라는 게 있나? 그런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언니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친구처럼 대해줬다. 어느 날 저녁 언니가 집에서 만든 반찬을 들고 왔다. 남는 거 있어서요.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하지만 냉장고를 보니 딱 한 통만 있었다.
남는 게 아니라 놔주려고 따로 만든 거였다. 언니, 이거 언니가 먹으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진짜 남은 거예요. 빨리 먹어요, 상해요. 그리고는 황급히 나갔다. 나는 그날 밤 혼자 그 반찬을 먹으면서 울었다. 너무 고마워서,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너무 외로웠다는 걸 그제야 깨달아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니 언제부턴가 나만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남편은 바빴고, 친정 엄마는 멀었고, 친구들은 다들 자기 살기 바빴다. 그런데 민경 언니는 달랐다. 내가 힘들어하는 걸 먼저 알아챘고, 말하지 않아도 챙겨줬다. 어느 날은 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다음 날 파스를 사다 줬다. 이거 제가 쓰던 건데 진짜 좋아요. 어느 날은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더니 조용한 공원으로 데려가서 함께 산책했다. 말하고 싶으면 해요. 아니면 그냥 걸어요. 그 배려가 너무 고마웠다. 민경 언니는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위로해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진숙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민경 언니 소개해줘서 고마워요. 왜? 괜찮아? 네,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언니 말이 맞았어요. 진숙 언니가 웃었다. 그치? 내가 말했잖아. 민경이는 진짜 착해.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 몰랐다. 그 친절함이 신뢰라는 씨앗을 심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씨앗이 나중에 독이 될 줄은. 민경 언니와 친해진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다. 11월 초,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던 때, 그날 우리는 평소처럼 카페에서 만났다. 하지만 언니가 평소보다 조용했다. 커피를 앞에 놓고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응? 아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기 너 요즘 생활비 빠듯하다고 했지? 나는 조금 놀랐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긴 했지만 다시 꺼낼 줄은 몰랐다. 네, 그렇긴 한데요. 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혹시 괜찮으면 내가 하는 투자 얘기 한번 들어볼래? 투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나는 살짝 경계했다. 역시 뭔가 있었구나. 하지만 언니의 표정을 보니 강요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부담 갖지 마. 그냥 참고로 듣기만 해도 돼.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 무슨 투자인데요? 언니는 천천히 설명했다. 주식이 아니라 해외 부동산 펀드라고 했다.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괜찮다고 했다. 그리고 언니 주변 사람들이 벌었다는 이야기도 했다. 저도 2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은행 이자보다는 낫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보통 한 달에 5%에서 10% 정도요. 물론 매번 나오는 건 아니고요. 5%에서 10%. 내 귀에는 솔깃하게 들렸다.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가 고작 1%도 안 되는데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하지만 언니는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나도 너무 많이 넣진 않았어. 무리하면 안 되잖아. 얼마 정도 넣으셨어요? 처음엔 5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조금 더 늘렸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5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금액도 아니었다. 근데 왜 갑자기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너 요즘 힘들어 보여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 진짜로. 그 말이 오히려 나를 안심시켰다. 이 언니는 나한테 피해줄 사람이 아니구나. 일주일 뒤 언니가 카톡으로 수익 인증 캡처를 보내왔다. 내가 물어봐서 보여주는 거야. 자랑하려는 거 아니야. 사진 속엔 투자 금액과 수익률이 적혀 있었다. 500만 원 투자, 35만 원 수익. 딱 7% 정도였다. 내 눈엔 그게 진짜로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경 언니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였다. 그날 밤 나는 남편 몰래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우리 집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예금, 적금, 비상금. 모두 합쳐도 3천만 원이 채 안 됐다. 한 번만 해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바로 결정하지 않았다. 며칠 더 고민했다. 그리고 다시 언니를 만나 물어봤다. 언니, 이거 위험하진 않아요? 당연히 투자니까 위험은 있죠. 근데 제가 하는 건 비교적 안정적인 쪽이에요. 혹시 원금 손실도 있어요? 있긴 한데 제가 2년 동안 하면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다. 저 진짜 작은 금액으로만 해볼게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그래야지. 무리하면 절대 안 돼. 그렇게 나는 첫 투자를 결심했다. 나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딱 300만 원. 적금 중 하나를 해지했다. 사실 그 적금은 내년에 만기였는데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제대로 못 받았다. 하지만 어차피 은행 이자도 얼마 안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해지했다.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나중에 수익 나면 그때 말하면 되지.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다. 민경 언니에게 돈을 보내는 날 나는 떨렸다. 계좌번호를 3번이나 확인했다. 3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으니까.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다. 괜찮겠지? 민경 언니는 나쁜 사람 아니니까. 스스로를 계속 안심시켰다. 송금을 하고 나서 언니에게 카톡을 보냈다. 언니 보냈어요. 언니는 금방 답장을 보냈다. 확인했어. 고마워. 나도 책임감 느껴. 잘해볼게. 그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다. 역시 민경 언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다. 언니에게서 연락이 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언니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왜 연락이 없지?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설마 문제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참았다. 너무 조급하게 물어보면 언니한테 실례일 것 같았다. 열흘째 되던 날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여보세요? 나야. 시간 돼? 네, 괜찮아요. 언니의 목소리가 밝았다. 익절했어. 축하해. 네. 수익 났다고. 지금 확인해봐. 나는 황급히 통장을 확인했다. 정말로 돈이 들어와 있었다. 330만 원. 딱 10%였다. 그걸 본 순간 나는 믿었다. 아, 진짜 되는구나. 민경 언니는 진짜였구나. 나는 기쁜 마음에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진짜 들어왔어요. 언니가 웃었다. 그럼, 내가 거짓말했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신기해요. 다음에도 기회 되면 연락할게. 근데 무리하지 마.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통장을 들여다봤다. 330만 원. 한 달도 안 돼서 30만 원을 번 거였다. 은행에 1년 넣어도 이만큼 못 버는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기분이 좋았다. 남편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좀 더 해보고 확실하면 그때 말하자.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민경 언니는 나한테 절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그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첫 투자가 성공하고 나서 나는 민경 언니를 완전히 믿게 됐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언니와 시간을 보낼수록 나는 이상한 편안함을 느꼈다. 그 언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바닥까지 편해졌다. 투자 이야기도 강요한 적 없고 늘 조심스러웠다. 마치 내 사람이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묻어나는 것 같았다. 12월 어느 날 우리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날씨가 꽤 추웠지만 햇빛이 따뜻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언니가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믿고 사는 게 제일 어려워. 나는 언니를 쳐다봤다. 언니는 계속 앞을 보고 있었다. 세상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가 제일 아파. 언니도 그런 경험 있어요? 언니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있지.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언니가 말하고 싶어 하면 말할 거라고 생각했다. 한참 후에 언니가 다시 말했다. 너는 나 믿어줘서 고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확 열려버렸다. 이 사람 진심이구나.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다. 이후로 나는 언니에게 일상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돈 걱정, 가족 이야기, 답답한 속마음까지. 언니는 늘 조용히 들어주고 내 말이 끝나면 따뜻한 한마디를 건넸다. 힘들었겠다. 내 잘못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 딱 그 정도였다. 과하지 않고 적당한 위로. 그게 나한테는 딱 맞았다. 나는 점점 언니에게 의지하게 됐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언니한테 전화했다. 언니도 늘 받아줬다.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어느 날 새벽 2시에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서 당황했을 때도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미안한데 애가 열이 너무 높아서. 병원 가봤어? 응급실 가야 하나? 일단 해열제 먹이고 미온수로 닦아줘. 그래도 안 떨어지면 바로 응급실 가고. 언니의 침착한 목소리에 나는 진정할 수 있었다. 고마워, 언니. 별거 아니야. 애 괜찮아지면 연락해. 다음 날 아침 언니가 먼저 전화했다. 애 괜찮아? 응, 열 떨어졌어. 다행이다. 걱정했어.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나는 언니를 가족처럼 생각하게 됐다. 친정 엄마보다 더 의지가 됐다. 친구들보다 더 편했다. 그 순간 나는 몰랐다. 그 신뢰가 사기가 아닌 관계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그리고 진짜 사기는 바로 그렇게 시작된다는 걸. 첫 수익을 맛본 후 나는 조금씩 금액을 늘렸다. 처음엔 신중했다. 두 번째는 100만 원. 그것도 수익이 났다. 세 번째는 300만 원. 역시 수익이 났다. 네 번째는 500만 원. 매번 수익이 나왔다. 물론 큰 돈은 아니었다. 5%에서 많으면 15% 정도. 하지만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니는 늘 같은 말만 했다. 무리하지 마. 너 힘들면 안 돼. 이번 건 금액이 좀 크니까 부담되면 안 해도 돼. 너 가족 생활비는 절대 건드리지 마. 그 말이 오히려 믿음을 더 키웠다. 이 사람은 내 돈을 탐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내 걱정을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2019년 2월. 나는 어느덧 민경 언니에게 1,500만 원 정도를 맡긴 상태였다. 물론 한 번에 넣은 게 아니라 조금씩 늘려간 거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두 수익이 났다. 총 200만 원 정도 벌었다. 작은 돈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남편이 자고 난 뒤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다. 만약 지금 3천만 원을 넣으면 10%만 나와도 3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우리 집 생활비가 훨씬 나아질 텐데.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갔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음 날 은행에 갔다. 적금을 깼다. 예비비도 뺐다. 남편 모르게 모아둔 돈까지 모두 합치면 2,500만 원.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금액이었다. 손이 떨렸다. 이거 진짜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올라왔다. 이 언니는 나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속였잖아. 믿어도 돼. 그 말 하나만 믿고 나는 큰 결정을 내렸다. 민경 언니를 만나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 이번엔 조금 큰 금액 하고 싶은데요. 얼마? 2,500만 원이요. 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거 너 무리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모아둔 돈이에요. 가족 생활비는 아니지? 네, 아니에요. 언니는 한참 고민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정말 괜찮아? 네. 언니 믿어요. 그 순간 언니가 보여준 표정은 고맙다기보다 어딘가 슬퍼 보였다. 눈빛이 흔들렸다.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기도 했다. 알았어. 잘해볼게.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무거웠다. 하지만 나는 그걸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언니도 부담되는구나. 역시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석했다. 그걸 나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언니가 보낸 마지막 경고였을지도 모른다.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다. 슈퍼 사장님이 물었다. 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얼굴이 밝아졌어. 아, 그냥요. 뭐 투자 같은 거 하냐? 나는 살짝 당황했다. 어떻게 하셨어요? 진숙이가 말하더라. 너 민경이한테 뭐 하고 있다고. 아, 네. 나도 할 수 있어? 글쎄요, 한번 물어볼게요. 미용실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 요즘 너 투자한다며? 잘 돼? 네, 그런데 언니는 어떻게 해? 동네가 좁잖아. 나도 조금만 넣어볼까? 언니, 조심하셔야 돼요. 투자는 원래 위험한 거니까. 하지만 나처럼 작은 수익이라도 얻는 걸 보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민경 언니를 찾기 시작했다. 아파트 같은 층 사는 아주머니, 동네 약국 사장님, 심지어 내 아이 친구 엄마까지 모두 조심스럽게 민경 언니를 소개해달라고 했다. 나는 그때 이상한 책임감을 느꼈다. 내가 소개해주면 나도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언니는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각자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언니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응, 나도 알아. 그래서 다 받지는 않을 거야. 언니는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정중히 거절했다. 지금은 정원이 다 차서요. 나중에 기회 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더 안심했다. 역시 언니는 무리하지 않는구나. 돈만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구나. 어느 날 카페에서 세 명의 아주머니가 언니 앞에서 웃으며 말했다. 언니 믿고 하는 거예요. 언니는 거짓말 안 할 것 같아서. 맞아요. 사람이 착해 보여요. 우리 동네에서 안 좋은 소문 하나도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언니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제가 잘해볼게요.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 표정이 이상했다. 책임감이 아니라 어딘가 짓눌린 사람의 얼굴이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눈빛이 흔들렸다. 손으로 커피잔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민경 언니의 속마음을 정말 몰랐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 느낌을 무시했다. 언니가 뭐 그럴 리 없지. 그냥 피곤한가 보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다. 결국 2019년 3월 기준으로 우리 동네에서 민경 언니와 투자를 하는 사람은 17명이 됐다. 모두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맡겼다. 총액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이 17명이 곧 함께 무너질 거라는 걸. 2019년 4월 초, 날씨가 따뜻해지던 어느 날, 민경 언니가 조심스럽게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는 평소처럼 카페에 앉아 있었다. 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큰 기회가 하나 왔어. 나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언니를 쳐다봤다. 무슨 기회요? 큰손 투자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언니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너도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해서.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언니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이름하여 100억 프로젝트. 대기업 계열 투자처라는 말. 해외 펀드와 연계된다는 말. 부동산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이라는 말. 이야기만 들으면 번듯한 사업처럼 들렸다. 수익률은 어느 정도예요? 보통 20%에서 30% 정도라고 하던데. 그렇게 높아요? 응. 근데 최소 투자 금액이 있어. 얼마요? 1,000만 원. 1,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수익률이 20%라면 200만 원을 버는 거였다. 언니도 하세요? 응. 나는 좀 더 큰 금액 넣을 거야. 얼마나요? 5천만 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렇게 큰 돈을요? 응.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아까울 것 같아서. 언니의 표정은 진지했다. 하지만 이상했던 점이 있었다. 언니는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했다. 솔직히 너 너무 무리할까봐 걱정돼. 왜요? 이건 금액이 큰 프로젝트라서 내가 부담되면 안 해도 돼. 진짜로. 그 말이 오히려 나를 깊숙이 끌어당겼다. 사람은 원래 말리는 사람을 더 믿게 된다. 언니가 하는데 저도 해보고 싶어요. 정말? 네. 근데 1,000만 원은 좀 부담되는데 그것보다 적게는 안 돼요? 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가 한번 물어볼게. 아마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을 텐데. 며칠 후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500만 원부터 가능하대. 내가 처음이니까 특별히. 정말요? 응. 근데 진짜 무리하지 마. 이번 건 기간이 좀 길어. 얼마나 걸려요? 한 3개월? 3개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았다. 나는 그날 밤 남편 몰래 통장을 확인했다. 예금, 적금, 보험 모두 합치면 아직 여유가 있었다. 이번 한 번만 하자. 그리고 끝내자. 그렇게 생각했다. 다음 날 나는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저 할래요. 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정말 괜찮아? 네. 언니 믿어요. 알았어. 근데 진짜 무리한 거 아니지? 아니에요. 제가 모아둔 돈이에요. 그 말 뒤로 언니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나뿐만이 아니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하나둘씩 100억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번엔 큰 건데 같이 하자. 언니가 하는데 나도 해야지. 이런 기회 또 없을 것 같아. 모두 비슷한 생각이었다. 그렇게 100억 프로젝트는 동네 사람 17명이 모두 얽히는 거대한 수렁이 되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뒤부터 민경 언니에게서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였다. 첫 번째, 언니의 외모가 달라졌다. 늘 단정하던 언니가 갑자기 화장을 진하게 하기 시작했다. 립스틱도 진한 레드로 바뀌었고 옷차림도 달라졌다. 전에는 안 들고 다니던 브랜드 가방을 들고 왔다. 나는 장난처럼 말했다. 언니, 요즘 더 예뻐졌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 웃음이 어쩐지 허전했다. 진짜 웃음이 아니라 억지로 짓는 웃음 같았다. 두 번째, 언니가 핸드폰을 자주 받지 않았다. 이전엔 문자 오면 바로 답하던 사람이었는데 점점 회신이 늦어지고 가끔은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기도 했다. 언니, 어제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 아, 미안, 바빴어.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 말투가 평소와 달랐다. 피곤해 보였고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다. 세 번째, 언니가 살이 빠졌다. 눈에 띄게 말라갔다. 볼이 꺼지고 눈밑이 검게 패여 있었다. 언니, 요즘 안 먹어? 살 너무 빠진 것 같은데. 응? 그래. 요즘 입맛이 없어서. 왜?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스트레스 좀 받아서 그래. 스트레스. 그 말을 듣고 나는 조금 걱정됐다. 무슨 스트레스예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았다. 네 번째, 언니의 손톱. 어느 날 언니와 마주쳤을 때 언니의 손톱이 너덜너덜했다. 평소엔 깔끔하게 관리하던 사람이었다. 언니, 손톱 왜 그래? 언니는 손을 숨기며 말했다. 아,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생겼어. 그렇게 심해? 응, 좀. 그 말을 듣고도 나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신호였다. 언니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 다섯 번째, 언니가 자주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같이 있을 때도 멍하니 앞을 보다가 깊은 한숨을 쉬곤 했다. 언니, 왜 한숨 쉬어? 응? 아니, 그냥. 무슨 고민 있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의심이 아닌 언니도 바쁜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다. 의심은 사람에게 더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하면 내가 바보 같다. 그 신호들을 왜 못 봤을까? 아니, 본 건데 외면한 걸까? 어쩌면 나도 알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닐까?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던 건 아닐까? 2019년 6월 말.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고 공기가 무거웠다. 밤 9시쯤 언니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다. 평소와 다른 시간이었다. 보통 언니는 밤 늦게 전화하지 않았다. 여보세요? 나 지금 시간 돼? 목소리가 이상했다. 떨리고 불안하고 마치 울기 직전 같았다.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잠깐 볼 수 있을까? 오늘은 좀 내 얼굴 보면 좋겠어. 나는 순간 걱정됐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어디서 만날까? 너희 집 앞 벤치. 10분 후에. 전화가 끊겼다. 나는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다. 언니는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언니의 모습이 충격적이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 평소와 너무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눈밑이 검게 패여 있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언니, 나는 급하게 다가갔다. 언니는 나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언니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미안해, 오늘은 그냥 같이 있어주면 안 돼? 응,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오늘 좀 힘들어서. 나는 언니 옆에 앉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람 소리만 계속 들렸다. 언니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언니, 울고 있어?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나는 언니의 등을 토닥여줬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20분쯤 지났을 때 언니의 전화가 울렸다. 잠시 화면을 본 언니는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렸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를 끊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시 전화가 왔다. 언니는 또 끊었다. 세 번째 전화가 왔다. 언니는 핸드폰을 가방 속에 넣어버렸다. 언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언니는 갑자기 일어났다. 미안해, 나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언니, 무슨 일이야? 말해봐. 아니야. 정말 괜찮아. 언니는 휘청거리며 일어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랐다. 나는 그때 언니가 왜 그렇게 떨었는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전화가 도망가라는 신호였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새벽 1시, 2시, 3시. 시간이 지나도 언니는 연락이 없었다. 점점 불안해졌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설마. 하지만 그 설마가 뭔지 구체적으로 떠올리지 못했다. 아니,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새벽 3시가 넘어가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잠옷 차림 그대로 겉옷만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언니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은 동네 상가 2층에 있었다. 평소엔 항상 불이 켜져 있던 곳이었다. 언니는 늦게까지 일한다며 밤 11시까지도 불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새벽 3시, 사무실은 완전히 어두웠다. 불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았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사무실 문 앞에 섰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다. 어둠 속에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너무 깔끔했다. 평소엔 책상 위에 서류도 있고 컴퓨터도 켜져 있고 커피잔도 놓여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로 아무도 없는 것처럼 깔끔했다.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언니, 언니 있어?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세게 두드렸다. 언니, 나야. 열어봐.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다. 핸드폰을 꺼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언니, 나 지금 사무실 앞이야. 무슨 일이야? 연락해줘. 읽지 않았다. 1시간을 그 앞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다. 계속 불안했다. 무슨 일이지? 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 순간 내 등 뒤로 찬 바람이 지나갔다. 설마 아니겠지. 나는 그 한마디로 내 마음속 초조함을 억눌렀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새벽 어딘가에서 굴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진숙 언니에게 전화가 왔다.
너 민경이한테 연락됐어? 그 말투가 너무 떨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나도 안 돼. 어제부터 계속 전화하는데 받지도 않고 문자도 안 읽어. 나도요 어젯밤에 사무실까지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뭐, 불도 꺼져 있고 진짜 이상했어요. 진숙 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일단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볼게. 전화가 끊겼다. 1시간 후 동네 단톡방이 난리가 났다. 민경 언니한테 연락되는 사람? 나도 안 돼. 나도. 어제부터 연락 안 돼. 설마. 그 설마를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오전 11시 우리는 모두 한 카페에 모였다. 17명.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부은 사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사람. 한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혹시 속은 거 아니야?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다. 아니야, 민경이는 그럴 사람 아니야. 그래,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연락만 안 되는 거지, 설마. 하지만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어젯밤에 사무실 갔었는데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뭐, 불도 꺼져 있고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진짜 누군가 울기 시작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오후 2시 한 아주머니가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했다. 언니가 준 통장 번호로 송금했는데 그 계좌 지금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은행 직원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모두가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오후 4시 피해자 중 한 명이 공항 관계자에게 아는 사람이 있어 CCTV 사진을 받아봤다. 그 사진에는 민경 언니가 있었다. 짧은 캐리어 하나, 전화기를 귀에 대고 서둘러 걸어가는 모습, 익숙한 단발머리, 익숙한 코트. 하지만 표정은 내가 알던 민경 언니의 표정이 아니었다. 무섭게 굳어 있었다.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한치의 여유도 없이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하단에 시간이 찍혀 있었다. 어젯밤 11시 43분.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다. 민경 언니는 도망쳤다. 우리가 믿었던 그 사람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사진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했다. 이게 진짜야? 이게 현실이야?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사진 속 언니는 분명했다.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었다. 오후 5시 우리는 모두 경찰서로 향했다. 17명이 함께.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차 안은 조용했다. 가끔 한숨 소리만 들렸다. 경찰서에 도착했다. 민원실 창구에 섰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기당한 것 같아요. 경찰관이 서류를 꺼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한 명씩 돌아가며 진술했다. 언제부터 투자를 시작했는지, 얼마를 넣었는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인지, 모든 걸 이야기했다. 경찰관이 물었다. 용의자 이름이 뭡니까? 김민경이요. 나이는 45살이요. 주소는 아십니까?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다. 아무도 몰랐다. 언니의 집 주소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사무실 주소만 알았다. 전화번호는요? 이거요. 경찰관이 확인했다. 현재 꺼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진술서를 작성하시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세요. 우리는 하나하나 증거를 모았다. 송금 내역, 카톡 대화 내역, 계약서,
하지만 계약서조차 제대로 된 게 없었다. 손으로 쓴 간단한 각서뿐. 경찰관이 말했다. 이건 정식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수사는 진행하겠지만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아주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돼요? 경찰관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최선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았다.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모두가 멍하니 걸었다. 누군가 말했다. 우리 어떡하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사라진 지 딱 7일째. 6월 30일 오전 11시 42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용의자 김민경, 태국 방콕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체포됐다는 말은 이제 진실을 들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왜냐면 체포됐다고 해서 우리가 잃은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카페 한쪽에 앉아있던 진숙 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했다. 민경아, 너 왜 그랬니? 정말 왜 그랬어? 우리는 울지도 못했다. 분노와 허탈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이상한 침묵만 흘렀다. 한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잡혔으니 이제 끝난 거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걸. 경찰은 이렇게 설명했다. 용의자는 태국 입국 당일부터 경찰 수배망에 걸렸습니다. 출국 기록이 있어서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언니가 뭐라고 했어요? 아직 정식 조사 전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본인도 울면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울면서.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다. 나쁜 사람이 왜 울어? 도망친 사람이 왜 울어?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언니도 괴로웠나? 그 생각이 들자 더 화가 났다. 괴로우면 도망가. 우리는 어떡하라고? 감정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됐다. 7월 초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우리는 하나씩 경찰서로 불려갔다. 피해 금액을 정리했다. 총 17명, 총액 87억 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경찰이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민경 언니는 8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 고리대금을 갚느라 이미 수억 원의 빚을 떠안고 있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처음엔 정말로 투자 수익을 만들어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수익이 나오지 않자 입금된 돈을 다시 돌리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 100억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마지막 일주일은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했다. 경찰이 말했다. 용의자는 계속 울면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 왜 도망갔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지만 나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도망친 건 사실이니까. 설명 없이 떠난 것도 사실이니까. 하지만 언니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다. 흐트러진 머리, 울기 직전의 눈빛. 그게 모든 걸 말해주는 것만 같았다. 경찰은 또 이렇게 말했다. 용의자가 공항에서 체포될 때 소지하고 있던 돈은 고작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요? 대부분 고리대금 업체에 갚았거나 이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돌려준 걸로 보입니다. 결국 민경 언니는 한 푼도 가지지 못했다는 뜻이었다. 그걸 알고 나니 더 허망했다. 그럼 우리 돈은 어디로 간 거야? 경찰 조사에서 민경 언니는 이렇게 진술했다고 한다.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고마웠고 제가 도망가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플지 알아서 죽고 싶은 생각까지 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피해자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다. 저건 또 다른 변명이다. 그래도 마음은 있었던 거 아니겠냐? 나는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었다. 분명 배신당했다. 분명 상처받았다. 하지만 언니가 마지막에 보여준 그 이상한 불안함을 알고 있었다. 내 눈에는 민경 언니가 악인이 아니라 그저 길을 잘못 든 약한 사람이었다. 그 약함이 우리 모두를 끌어들인 것이고, 경찰은 또 이런 말을 전해줬다. 용의자가 계속 한 사람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구요? 당신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언니는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제가 제일 미안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울었다. 화가 나면서도 슬펐다.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으면 왜 이랬어? 진짜 친구한테 이렇게 해?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언니도 힘들었겠지. 그 생각이 들자 나 자신이 한심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속은 사람이 가해자를 이해하고 있어?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언니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약한 사람이었다고 믿고 싶었다. 체포되었다고 해서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다. 압류된 금액은 고작 1억 7천만 원. 17명이 나눠 받으면 사실상 얼마 되지 않았다. 1인당 1천만 원. 내가 넣은 돈은 총 4천만 원이었는데 돌려받는 건 고작 1천만 원. 3천만 원이 그냥 날아간 거였다. 가장 큰 금액을 맡겼던 한 60대 아주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다. 그 돈 내 남편 퇴직금이었어. 어떡하지 남편한테 어떻게 말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소개해 준 건 아니었지만 가끔은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속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도 안 속았을까? 아니, 그건 아니야. 민경 언니는 나 없이도 다른 사람을 찾았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회수 가능성은 낮습니다. 용의자에게 재산이 없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형사 처벌은 되겠지만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두가 허탈해했다. 결국 우리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었다. 사람은 배신당하면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흔들린다. 분노와 그리움. 이해할 수 없는 두 감정이 동시에 밀려온다. 진짜 나쁜 엑스이지. 그래도 그 언니 착했잖아. 이 모순된 말들이 피해자들 사이에서 계속 반복됐다. 나는 어느 날 혼자 길을 걷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민경 언니가 우리를 속인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인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지켜주지도 못할 친절을 하고 버티지도 못할 무게를 견디고 결국 무너져버린 한 사람. 그 무너짐이 우리까지 무너뜨린 것이다. 밤마다 나는 생각했다. 민경 언니도 피해자였을까? 그 빚을 처음 만든 건 남편이었고 언니는 그걸 감당하려다 무너진 거였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니의 선택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었으니까. 동네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댔다. 그 사람 참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다. 우리 동네 망신이야. 그래도 불쌍한 면도 있지 않아? 무슨 소리야? 사기쳤는데. 사람들의 반응도 갈렸다. 어떤 사람은 민경 언니를 나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으로 봤다. 나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체포된 지 보름 후,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김민경 씨가 편지를 한 장 남겼습니다.
본인이 가장 신뢰한 분께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는 나였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는 데만 30분이 걸렸다. 편지 속 언니의 글씨는 평소보다 훨씬 삐뚤고 흐려져 있었다. 미안해. 내가 내 마지막 친구였어. 너에게만큼은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처음엔 정말로 너를 도와주고 싶었어. 내가 힘들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너한테만큼은 진짜 친구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빚에 짓눌려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 매일 밤 악몽을 꿨어. 너희들 얼굴이 나와서 나를 원망하는 꿈. 그게 현실이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약한 사람이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는 바라지 않아. 다만 내가 행복하길 바랄게.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언니도 괴로웠구나. 언니도 무서웠구나. 하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는 없었다. 나는 편지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언니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였다. 돈을 잃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처음엔 서로 책임을 미루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서로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우리 그냥 운이 나빴던 거야. 당한 게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너무 착했던 거지.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약해지고 여럿이 모이면 조금 강해진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일어설 힘을 서로에게서 찾았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래도 우리 다 살아있잖아. 그게 다행이야.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돈은 잃었지만 목숨은 잃지 않았다. 가족은 여전히 곁에 있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다. 가끔 밤에 혼자 누우면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속았을까? 탐욕이었을까? 외로움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까? 한참을 고민하다 나는 결국 이렇게 결론 내렸다. 속은 게 잘못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싶었던 내 마음이 잘못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용기였다. 나는 그 용기를 잃고 싶지 않았다. 물론 다시는 쉽게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언니를 처음 소개해줬던 진숙 언니는 그 이후로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 어느 날 술 한잔하며 말했다. 내가 민경이를 데려오지만 않았어도 너 이런 일 안 겪었을 텐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때문 아니에요. 그 사람은 누가 소개했든 결국 그 길을 갔을 거예요. 진숙 언니는 그 말에 조용히 울었다. 그 눈물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우리는 모두 피해자였지만 서로를 탓하지 않기로 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결국 나는 민경 언니를 면회하러 갔다. 2019년 9월. 언니가 구속된 지 3개월째 되던 날. 유리창 너머에서 본 언니는 많이 말라 있었고 예전의 활기와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다. 언니는 나를 보자마자 울음을 참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너만큼은 정말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나는 한참 동안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언니 우리는 다 상처받았어요. 근데 그래도 언니가 왜 그랬는지는 듣고 싶어요. 언니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약한 사람이었어.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만든 비극. 그게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의 정체였다. 그 일이 벌어진 지 3년이 지났다. 2022년. 돈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고 가끔은 그때 일이 꿈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경 언니를 떠올리면 분노보다 안타까움이 먼저 떠오른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사람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정답은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너무 쉽게 마음을 내주면 상처받고 너무 굳게 닫아두면 외롭게 산다. 그 사이 어딘가 적당한 거리에서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법. 나는 그 일을 통해 그걸 배웠다. 엔딩 여운의 메시지.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믿고 싶어 하는 존재다. 그 믿음이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그리고 인생은 그 믿음과 상처를 오가며 조금씩 단단해져 간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신뢰도 없다. 하지만 다시 누군가를 믿어볼 용기는 반드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 민경 언니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그 아픔 덕분에 나는 더 신중해졌고 더 단단해졌다. 그게 이 사건이 내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